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우리가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배우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축적해온 학습 내용,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요. 책을 읽지 않고도 전문가들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미디어는요, 이런 의미에서 정말 고마운 그리고 새로운 의미의 배움의 장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 한 번쯤은 꼭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을 만한 주식 투자의 고수분들 혹은 각종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요, 요즘과 같이 굉장히 좀 혼탁한 경제 상황 속에서 꼭 한번 대화를 만나보고 싶은 경제의 전문가,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존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좀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무래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가 특히 지난주가 특히 굉장했죠. 먼저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미 연준 그 통화정책 회의도 열렸고요. 예, 거기다가 또 미국의 GDP 성장률 통계까지 한국도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예. 저희 같은 그 경제 분석가 입장에서는 뭐 한 주 내내 데이터 들고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또 IMF 세계 경제 전망까지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예. 이번 주는 완전히 그냥 일복 터진 주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그 인터뷰 시기를 제가 정말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때마침 여러 가지 지표가 딱 발표되고 이렇게 경제 전문가분을 모시게 돼서 운이 좋은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사실 최근 그 미국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제 커다란 이슈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맞불려서 이제 리세션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7월 27일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0.75포인트 퍼센트 상향 조정했고요. 거기 더불어서 그 다음 날 7월 28일 이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 아직 이제 확정치는 아니지만 0.9%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제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이제는 이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 역시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의견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리세션에 대한 박사님의 전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어려운 주제지만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이번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이 경기가 좋아서 생기는 것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중국의 또 새로운 락다운 때문에 벌어지게 된 그 공급망 이슈, 그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예, 주문은 쌓여 있는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공급 충격이 함께 맞물리면서 발생한 그런 충격이었고요. 이 중에서도 문제는 이제 공급 충격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기 여건들이 점점 나빠지면서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겠지만 그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는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는 그런 속도나 탄력은 옛날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인플레 수준이 지금처럼 9%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떨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는 쪽이고 리세션에 대해서는 뭐 이미 리세션은 시작된 거죠. 이번에 발표됐던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뿐만 아니라 그 PMI 지표라고 있는데요. 그게 구매 예, 관리자 지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이 그 기업의 현재 지금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근로자 한 명 뽑게 되면 그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각종 장비를 구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의 느끼는 체감 경기가 지금 47.5, 그러니까 100명 중에 52명, 53명은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있어요라고 답했다라는 거고요. 예, 이렇게 체감 경기들이 50을 이탈할 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될 때는 대체로 본다면 경기 여건들이 상당히 좀 나빠지는 게 그 뒤를 잇게 되는 걸 우리가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종합해 보면 경기가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인플레 압력은 완화된다. 근데 음, 올라갈 때 급등했던 것만큼도 급락하면 좋은데 그러진 않고
천천히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잡히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미국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어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정점을 찍어야 할 텐데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거라고 보시고 그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올해 내 금리는 계속 인상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금리의 타겟은 4% 정도. 현재 2.25인가 2.25에서 2.5니까 예. 대략 여기서 50bp 빅스텝 3번 정도는 더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게 제가 틀리면 좋겠는데 예. 일단 미 연준의 그 코어 PC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따로 집계해서 그걸 연준이 중시하는데 그 물가 상승률이 아직도 한 5%대에서 4% 사이라서 그게 평균 한 2% 떨어질 때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거나 동결해 준 적이 없어요. 즉, 예. 물가가 뚝뚝 떨어진 다음에야 동결하고 인하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후행해요. 예.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올해 중에 금리 인상이 멈추기는 되게 어렵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멈추기 어렵다면 안타깝게도 금리 인상의 속도가 천천히 가면 가지 중단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 대충 한 4% 초반 정도가 내년 초에 도달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 금리가 4%까지 올라가면 시장 금리가 아니죠. 기준금리가 4%까지 올라가면 시장 금리는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진 반, 않아요? 아니, 이게 아. 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 예. 시장 정책 금리를 기준금리를 4%까지 올린다라는 건 강력한 리세션을 만들겠죠. 즉, 음. 불황을 만드는 거죠. 그럼 불황을 만들면 그 시장금리, 10년짜리 시장금리라는 게 이게 뭘 의미하냐면 1년부터 시작해서 10년 차까지의 평균 기준금리를 시장이 예상한 거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4%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내년엔 2%, 그 다음엔 1%라고 생각된다면 예. 가정이지만 그러면 예. 시장 금리가 3% 깨질 수 있겠죠. 예대 음. 시장. 예, 그런 예. 식으로 생각하면 저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을 생각하는 거죠. 기준금리는 공격적으로 인상되지만 장기 금리의 상승은 점점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리고 결국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를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본격화되지 않겠냐. 이미 뭐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 일드 커브, 그러니까 1년에서부터 30년 사이에 있는 이 만기 곡선의 대부분이 해서 장기 금리들이 단기 금리보다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현재도 리세션에 이미 빠져들고 있지만 조금 오래 갈 수도 있겠네요, 생각보다 리세션이라는 음. 게. 아, 편을 안 보고요. 그냥 한 1년 정도 봅니다. 1 그러니까 년. 제가 지금 보는 리세션의 스타일은 2000년 스타일의 리세션. 2000년 당시에 리세션을 공부해 보면 재밌거든요. 마이너스 성장 없는 불황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거든요. 예. 그해 한 해를 놓고 보면 플러스 성장이었고 예. 또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었는데 불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음. 하면 이제 그때 주식시장도 너무너무 나빴고 특히 그 경기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PMI 지표도 있지만 또 하나가 신규 주택 착공, 신축 주택 착공이죠. 뉴 예. 하우징 스타트인데요. 이게 예.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를 보통 NBER 전미경제분석국에서는 불황으로 규정을 하고요. 이렇게 예. 건설업 쪽에서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 그 뒤에 고용이 나빠지면서 실업률이 상승하죠. 실업률은 이제 후행적으로 상승하니까 지금 뭐 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고 뭐라 그럴 건 아닌 거고요. 음. 그때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지만 리세션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들의 특성이 뭐냐면 결국 그게 레버리지가 되게 높지 않고 경제 전반에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고 특히 주택 시장에 공급 과잉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런 형태의 불황들이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의 불황은 1990년 걸프전 불황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예. 불황들은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생긴 은행 위기 불황이죠. 그걸 저희들은 예예. 이제 금융위기, 크라이시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 금융위기와 불황은 구분돼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 금융기관들이 터질 때는 안 보이니까 음. 물론 이제 코인뱅크로는 났습니다만 그걸 오프에 또는 결제 시스템에 연관돼 있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금융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이체를 하고 월급을 내고 카드를 결제하는 그 결제 시스템에 연관돼 있는 금융기관들이 망하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데 그건 예.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 불황은 짧고 굵게 잠깐 왔다가 가는 불황의 스타일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내년에 미 연준이 금리를 이제 동결하고 인하해주기 시작하면 부동산부터 다시 경기가 올라가는. 주식시장은 고생도 할 거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음. 천천히 떨어질 테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걸 좀 정리를 해 보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스타일의 불황을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건데, 어제 제가 때마침 CNBC에서 제넷 옐런 그 장관 인터뷰하는 게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리세션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고용 시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래 이제 실업률이라는 게 PMI 지수 신규 주택 지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게 실업률의 증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넷 옐런 장관이 얘기한 게, 나중에 만약에 실업률이 또 하강하는 추세가 나타나게 되면 불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그리고 2018년 금융 위기 이때랑 다른 점은, 크레딧 시장이 아직은 건재하기 때문에 이 금융 위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될까요? 정크본드 시장이 되게 안 좋다가 또 금방 또 회복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직은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펑 터진 거라기보다는 주식 시장에 있었던 거품이 터진 형태의 불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인플레이션 역시도 약간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주셨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그리고 경기가 만약에 불황에 빠진다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70년대 스타일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뭐 한 20% 정도 있지 않나. 10에서 20% 정도. 왜 그러냐 하면 70년대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요소는 세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노조의 파업에 따르는 노동조합, 트러스트 유니온의 스트라이크가 빈발하는 가운데, 노동쟁의가 빈발하는 가운데 임금, 제품 가격, 전체 인플레로 연결되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스파이럴이 생겼죠. 예. 지금은 뭐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고요. 두 예. 번째는, 그때는 정보통신혁명이 없었고 지금은 있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에너지 인텐시티라는 지표인데요. 간단하게 예. 말해서 100만 달러 정도의 GDP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기름의 양입니다. 그래서 아, 1970년에는 불변가치 기준으로 현재의 물가로 예. 환산한 거죠. 1970년대에는 100만 달러의 GDP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약 800배럴의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연비가 좋아졌죠, 그죠? 예. 가솔린 차들도 웬만한 정속 주행하고 에코 모드로 하면 10km 중반대 리터에. 그리고 뭐 아무리 스포츠카라 하더라도 잘만 운전하면 10km 정도 나오는 굉장히 연비가 좋은 세상을 살고 있고, 이걸 만들어낸 게 전기차에, 하이브리드카에, 또는 각종 여러 가지 또 회생 제동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요새는 얼마냐 예. 하면 100만 달러의 GDP를 만들어내는데 약 200배럴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 전체 4분의 경제의 1이네요. 4분의 1로 떨어진 거고, 거꾸로 생각하면 4배 정도 생산성의 향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가 과거랑 지금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그때는 아서 번스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연준 의장이 계시죠. 그 아서 번스가 이제 그때 당시 닉슨 그리고 포드 대통령과 짝짝꿍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경제 내 특히 그 이라크가 아니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만성적인 경상 적자 문제 때문에 금리를 못 올렸죠. 근데 베트남 전쟁이 73년 끝나자마자 또 중동전, 4차 중동전, 욤키프르 전쟁이 벌어졌고, 그 뒤에 또 예. 79년에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면서 회계 원리주의 혁명, 그리고 80년부터 이란 이라크 7년 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쟁의 시기 10년 동안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적게 못 올렸죠. 음. 물론 이때 머니터리언,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 학파들이 또 이상한 소리 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 사람들이 통화 정책의 중간 목표나 수단을 금리가 아니라 통화량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금리가 춤을 췄던 시기가 또 70년대죠. 그러니까 네. 경제학에 있어서 케인지안에서 신고전파 혹은 머니터리언 통화주의자로 넘어가는 패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펄러시 믹스가 잘못돼 있었죠. 재정 적자가 예.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 금리라도 인상을 해서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금리 인상을 못했고 예. 통화량으로 자꾸 잡으려고 그러다가 파산했죠.
이런 것들 세 가지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지금 예, 셋 다 결여돼 있어서 일단 뭐 첫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연비 효율이라는 게 뭐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 있고 또 미연준이 뭐 대놓고 금리를 이렇게 세게 올리고 있는 그러면서 순식간에 경기를 좀 박살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정보통신혁명의 세계화의 흐름 자체는 또 약화됐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없어지지 않잖아요. 예, 예,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공급 충격이 온 건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한데 이 공급 충격에 대해서 과거에는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다면 그때의 교훈을 50년 전의 교훈을 가지고서 연준이 늦었지만 금리를 작년에 인상했어야죠. 근데 예, 이제 그 2020년 8월에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했었던 ATI 그래서 에버리지 타겟 인플레이션을 좀 말했던 것 때문에 1년 동안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 실수는 자잘한 실수는 있었지만 예, 그래도 뭐 파월이 금리 인상할 때 화끈하게 2018년에 보면 화끈하게 인상하는 사람이고 또 금리 인상했다 경기 나빠지만 금방 또 인하도 잘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열려있는 마인드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이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락다운만 10월 지나면 아마 공산당 당대회 이후에는 완화될 거라고 다들 많이 보잖아요. 거기다가 예, 지금 셰일 오일 생산량도 느리지만 꾸준히 늘고 있고 그리고 정보통신혁명 및 여러 가지 셰일 오일 혁명 덕분에 에너지 인텐시티도 또 개선돼 있고 여기다가 수요도 박살내고 있는 중이니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한적인 그러니까 시기간에 걸친 한 1, 2년에 걸친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1년이 됐으니까 벌써 한 1년은 지났으니까 앞으로 한 예, 반년 정도, 1년 정도는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유지되지만 이제 서서히 산을 만들고 내려가는 내려갈 땐 올라갈 땐 급한데 내려갈 때는 이렇게 완만한 이런 패턴이 음. 나오리라 봅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사실 그 출연하신 여러분께 좀 드려봤었는데, 이번에 박사님이 정리해 주신 게 가장 좀 이해하기도 쉽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요. 일단은, 어, 예전에 1970년대는 노동쟁이 같은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임금을 잡지 못했던 첫 번째 요인,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산성이 예전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 아까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4배 정도가 향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황이 장기화되기는 어렵다. 또 세 번째, 이제 금리 인상이 이번에도 늦긴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적절히 대처를 지금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자이언트 봤을 스텝. 때 예, 예,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이나 지금 아, 연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봤을 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1970년대 그런 엄청난 재앙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는 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10% 정도의 가능성은 이제 이- 미국이 최근에 특히 제가 좋아하는 주식 스타벅스에 노조도 생기고 예, 아마존에도 노조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예, 이제 예, 이쪽에서 다시 붐업 되고 스트라이크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제가 틀리겠죠. 근데 틀린다 하더라도 그때처럼 그렇게 완성화되기에는 나머지 두 가지 요소가 좀 강하기 때문에 예,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떨어지지 않겠나 봅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캠브리지에 살거든요, 영국에. 근데 얼마 전에 그 스타벅스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 건데 스타벅스가요, 그 영국에서 철수한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아예 사업을 접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임금도 올라가고 일할 사람도 모자르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는 코스타라는 그 로컬 브랜드가 있는데 이 경쟁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좀 시내에 나가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코스타랑 그 스타벅스랑 한 50m 차이로 두 개가 다 열려져 있는데 코스타는 정말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스타벅스는 두세 명 정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 심각하구나. 스타벅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주식 시장으로 좀 주제를 바꿔보고 싶은데요. 미국 증시는 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2022년 1월 3일에 시작됐던 하락장이 전반기 내내 이어지다가 아주 최근에 한 달 동안 이제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베어 마켓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그 증시의 바닥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베어마켓 랠리 쪽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버블이 붕괴됐을 때 그게 한 번에 바닥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외치다가 이제 쓰러져 가는 사람이 나와야 진바닥이 나오더라. 저는 음, 1차 바닥은 나왔다. 왜냐하면 미국의 마진 갭이죠. 레버리지 투자가 청산 규모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에 어, 한 2천억 달러 정도 청산이 이루어진 것 같던데
어, 그 정도의 그 청산이 이루어지게 될 때 네이키드 숏을 친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지금 그 매도했던 주식을 사들이면서 숏 예, 커버에 이제 나가면서 장이 반등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뭐 예, 워렌 버핏 영감 등 이 가치 투자자들도 샀겠지만 예, 그거는 시장에서 잔잔하게 바닥을 만드는 역할이지. 이렇게까지 급격한 폭락과 폭등은 전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숏 커버, 그러니까 공매도 친 사람들이 충분히 이익을 내면서 주식을 예, 다시 사들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마진 콜을 당했던 사람들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매물벽은 사라지고 이런 음,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첫 번째가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전부 서프라이즈하게 네거티브하단 말입니다. 예, 뭐 애플조차도 뭐 잘 팔고 있다 그러지만 애플조차 사람 자른다 그러는 거 보면 전망 예, 되게 부정적인 거. 메타도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면 정말 좀 답답하고 넷플릭스 그렇고 예, 아마존 뭐 비용 엄청 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의 전체적인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월마트, 아마존, 애플 이런 회사를 저희들은 굉장히 중시하는데 예, 애플 정도를 제외하고 있는데 애플조차도 해고 중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월마트나 아마존 실적이나 어닝스 가이드를 보면 상당히 더 깨질 가능성이 있는 여기 이제 두 음, 번째 리스크가 또 있는데 예, 이 예, 두 번째 리스크가 좀 저는 더 걱정스러운 게 바로 뭐냐 하면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레버리지를 어디가 제일 많이 썼냐면 가게는 별로 안 썼잖아요. 왜냐하면 되게 그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했어요. 예, 근데 그럼 어디가 제일 좀 돈이 많이 몰렸냐? 예, 스타트업 벤처 이쪽인 것 같아요. 예, 2000년하고 되게 닮았죠. 그리고 2000년 당시에도 엔론 쇼크로 바닥을 쳤어요. 회계 분식이 다 터지고 예, 그런 다음에야 바닥을 쳤죠. 근데 그런 기업들의 추문, 그러니까 돈이 막 실리콘밸리에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도 돈을 물고 다니던 그 시절에 예, 투자를 했던 애들 중에 사실 저희는 사기였어요라고 말하는 애들의 고백이 없을까? 음, 그러니까 테라노스 같은 애들이 없을까? 음, 또는 이항 같은 애들이 없을까? 예, 군대를 계속 지르고 있죠, 제가. 근데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거죠. 그냥 거의 보여요. 예,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들이 회계 분식을 고백하거나 파산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겪고 거기가 또 고용을 굉장히 흡수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 대규모 해고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좀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그런 게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음, 이쪽 부문에서 뭔가 좀 나와야 진바닥 아니겠나. 그래서 아직은 저는, 그러니까 지수 레벨 자체는 지난번이 바닥일 수도 있는데, 예, 랠리를 쭉 펼쳐나갈 거냐고 물으면, 야, 랠리의 지속성이라는 게 쇼커버 말고는 없다면, 그 다음은 뭐냐. 그러니까 매도 공백, 매물 공백 말고는 뭐냐. 음, 예, 그 정도를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래, 그 뒤에 호재가 뭐냐. 금리는 여전히 오를 거고, 인플레는 예, 여전히 하반기에도 계속 있고, GDP 예, 성장률은 2분기가 뭐 통계적인 문제, 보나마나 제가 봤을 때는 재고 문제니까 이건 플러스 날 수도 있죠. 그러나 3분기인 그러면 좋냐? 이런 거 음,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민하지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기업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 이제 아마존하고 애플이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실적은 뭐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았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반영이 돼 있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예전에 10% 20% 성장하던 기업들이 갑자기 성장률이 멈춰버리고 애플도 어제 보니까 1.9% 성장했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그런데도 이거를 뭐 주가를 폭락시키는 게 아니라 올리는 걸 보면 아직은 이제 기대감이 남아 있고 어느 정도 좀 경기가 이제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업 실적이 앞으로도 몇 분기 동안 쭉 떨어진다면 결국 반등이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 우리가 시장을. 그냥 그 리스크가 반영됐냐라고 묻고 싶은 거죠, 아직.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실적이 3분기, 4분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리세션이 어느 정도 깊어질지 이걸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그런 자세가 될 것 같고요. 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1,300원 이상 계속 올라가 있다가 오늘 다시 이제 방송 녹화를 앞두고 확인해 보니까 조금 떨어져서요. 1,298원 정도를 보이고 있던데요. 요즘에 환율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가 겁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 주식을 사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종목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환율이 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요? 근데 그 둘 다를 맞춰야 되니까 해외 주식 투자가 어렵거든요. 예. 환율도 맞추고 주가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초보분들한테는 해외 주식 투자를 정말 권하지 않는 편이고요. 저는 경제 공부가 되기 싫은 분들한테나 권하는데 저는 요새 최근에 사고 있는 종목이 5개 사고 있거든요. 예. 첫 번째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었던 스타벅스를 사고 있고요. 두 예. 번째가 코스트코, 세 번째가 음. 아마존, 네 번째가 예. 애플, 다섯 번째가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고 있습니다. 예. 이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상시에는 비싸서 절대 눈도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말도 못하게 비싼 기업들이고 주변 경쟁 기업들을 말려 죽이는데 선수들이죠. 물론 스타벅스는 영국에서 고전한다니까 저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제가 코스타 커피 별로 맛없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직전에 그때 런던에서 한 달 살기 했었거든요. 아, 그때 그러셨어요? 정말 좋았었는데 매년 갈 예. 줄 알았어요. 에어비앤비를 그래서 주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린 채로 들고 있죠, 제가. 제가 저도 이 들고 다섯 개, 있습니다. 이 5개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는 결국 경쟁자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해자를 모트를 갖고 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거든요. 그렇죠. 이런 회사가 쓰레기처럼 취급되면서 주가가 폭락했단 말입니다. 대부분 고점에서 한 40%, 30% 이상 빠졌고 심지어 많이 빠진 건 50% 빠진 종목도 이 5개 중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이럴 때 아니고 언제 사냐. 환율도 다 고민하고 뭐 경기가 어떠냐. 그렇게 할 거면 미국 주식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음. 생각해요. 그건 투기죠. 뭘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경기가 변하고 우리가 그 다음 따라가는 건데 예.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미국 경기를 예측해서 미국에 투자한다? 저는 그건 정말 이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저는 한번 잘 지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한국에 없는 종류의 기업들을 사자.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5개의 기업들에 하나 더 붙이자면 프록터앤갬블까지. 프록터앤갬블은 제가 PNG요. 오래전부터 갖고 있어서 그렇고요. P&G는 예.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주식이고요. 그래서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리스트가 다 공개되고 말았는데 그전에는 파이자를 갖고 있다가 요새는 이제 안 갖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없는 종류의 회사들이에요. 한국이 이렇게 바게닝 파워랄까 브랜드 파워랄까 아니면 독특한 경영진 그죠? 하워드 예. 슐츠라든가 아니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없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랑 동업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는데 동업하게 음. 해줄 정도로 주가가 폭락했으니까 이런 건 산다. 이게 첫 번째 투자하는 이유고 두 번째는 통화다변화 아니겠어요. 이번에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TQQQ 이런 거 안 샀으면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환율이 200원 올랐으니까 작년 이맘 대비. 예. 그래서 미국 고점 대비 거기도 30% 빠졌다 그러지만 환율에서 200원 벌고 시작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미국 그 펀드를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5% 4%? 작년 대비 5% 4%밖에 마이너스 안 나더라고요. 음. 물론 이제 TR 그런 걸 토탈 리턴 펀드를 갖고 있으니까 배당을 계속 투자하고 예. 있어서 그런 게 있겠지만 이게 예.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 그 로컬 커런시라는 코리아 원을 들고서 투자하려면 이게 지금 같은 달러 강세에 글로벌하게 시크릿컬들이 깨지는 시기에 대안이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외국인들이 달러 강세일 때 손절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그 버팀목이 없는 시장이거든요. 한국 주식시장의 예. 특징이. 예. 그래서 약세장 진입하게 될 때 한국 주식 들고 있으면 이게 거의 그 미국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는데 한국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지는 일을 종종 겪게 되죠. 그러니 예. 한국 사람 입장에서 글로벌 달러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게 유리한데 그 중에 하나로 미국 주식을 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미국 주식을 저는 좋아하고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예.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화는 분명히 마음에 안 들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스토리 또 경기가 더 나빠질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달러가 더 강세일 텐데 이거에 대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에 없는 종류의 기업들을 싸게 살기가 왔는데 굳이 그 환율 따지면서 해야 되냐 어차피 달러 기준으로 걔들이 그렇게 박살났으면 사볼만 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음. 이번에 뭐 굉장히 좀 구독자분들이 귀가 쫑긋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투자하고 계신 6개의 기업을 다 공개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어, 기업만 미국 나머지는 기업을 일본, 저기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 대만 이런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 미국 예. 기업 리스트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예. 뭐 제 채널에서는 모든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아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면 안 예. 돼요. 아니 얼마나 여기서 좋은 이제 주식들이 세상에 널렸는데 왜 꼭 미국 주식만 해? 미국 주식의 약점이 하나 있잖아요. 미국 주식의 최대 약점은 비싸다. 음. 예, 반토막 나도 비싼 주식들 천지거든요. 근데 뭐하러 굳이 미국 주식을 해요? 덴마크에도 좋은 회사 천지고, 노르웨이도 많고, 스웨덴도 많고, 대만도 많고. 정말 요새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싫은 지역은 중국이랑 인도 정도고, 예. 나머지는 정말 투자할 만한 우량한 회사들이 널려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 한다라는 건 미국에 있는 ADR을 사자라는 뜻이지, 꼭 메이드 인 USA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ADR 사면 되잖아요, ADR을. ADR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돼 예, 있는 예, 해외 주식 예탁 증서를 뜻합니다. 예, 예, 네, 예, 그래서 옛날 알리바바 이런 것도 다 미국에 상장된 걸 샀잖아요, 예, 우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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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었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면 세계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툴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 없는 종류의 주식이 많다라는 게 꼭 미국 기업, 본투 USA가 아니라 글로벌 탑 기업들은 대부분이 미국의 ADR 형태로 들어와 있고, 한국의 삼성전자만 유독 예외라 GDR로 지금 그레이트 브리튼 예, DR이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 런던에만 상장이 돼 있는데, 그것도 저는 삼성전자한테 되게 불만이고요. ADR로 미국 장에 승부를 걸어야죠. 아무튼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국 장에 투자하는 이유는, 미장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게 상품이 너무너무 좋은 상품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분산 예, 투자도 거기가 최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키포인트는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한국에 없는 기업이다. 정말 그럼요. 이런 기업을 투자하려면 미국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네. 이유고요. 두 번째는 통화의 다변화.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은 이 경기 순환에 취약한 종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게 골고루 이제 다변화를 시켜 놓으면 포트폴리오가 좀 건강해지는 거죠. 결국 이 리스크가 좀 줄어들고 이러한 의미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스타벅스, 뭐 코스트코, 뭐 아마존, 애플, 버크셔 해스웨이, P&G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이제 경영진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경제적 혜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요, 뭐 아마존을 투자하시는데 이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그뭐 메타 플랫폼즈라든지 이런 기업도 역시 경제적 혜자라든지 경영진 경쟁력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은 뭘까요? 애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점은 뭘까요? 이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에 비해서요. 일단 엔비디아는 제치고 보는 게,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있는데 거기를 뭐하러 투자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기본적으로 시크릿컬이죠.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를 통해 불황 한번 오면 적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테마 한번, 암호화폐 테마로 한번 오르고, 이런 식의 주식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거죠. 인텔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윈텔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양대 진영이었고 최고의 주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음, 반도체 산업 시가총액에서 저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예, 그게 왜 예, 그러냐면,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와 경기 변동이 큰 회사들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삼성전자랑 현대차라고 딱 있기 때문에. 음, 그럼 그 대체제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TSMC를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가 못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고요. 엔비디아도 음, 마찬가지로 싸지면 살 거예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시대의 총화가 되어서 10배, 20배가 나고 있는 기업들을 비싼 밸류에이션, 지금 버블이 붕괴되고 있는 중인데, 금리는 여러분 중력과 같아서 모든 자산의 값어치를 떨어뜨려요. 금리가 오르면 중력이 1G가 5G 되고 4G 되면, 예? 탐 크루즈 얼굴처럼 납작 찌부러진다고요. 우리 이번에 매버릭에서 봤잖아요. 그 금리 올라갈 때는 높게 올라간 애가 더 심하게 중력의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일단 많이 오르고 시크릿컬 배제, 이렇게 딱 보고 나면 남아있는 기업들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구글은 왜 안 하냐? 비싸거든요. 더럽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어떤 밸류에이션 레벨로 보더라도 조정이 충분하지 않았고, 근데 비해서 아마존은 2020년 주가예요. 이 회사가 물론 비용 많이 들어가지고 불황해. 매출 증가 안 하면 비용 많이 들어가는 회사입니다만, 뭐 남은 안 그런가? 그리고 음, 아마존의 해자를,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 쪽에서 가물치인데 얘를 넘어설 만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테슬라조차도 솔직히 저는 제2의 아마존이라고, 뭐냐? 돈은 벌지 않고 죽으라고 설비 투자해서
고객들한테 다 돌려주는 방식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기업을 파산시키는, 아니면 M&A 해버리는, 그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카피 제품 내서 그 회사를 없애버리려고 드는 나쁜 놈들이죠. 그러나 주주한테는 굉장히 좋은 회사죠. 테슬라도 유통업계의 아마존의 그 성장 스토리를 그대로 뺏긴 아마존 키즈라고요. 그런 상징적인 회사가 주가가 2020년 3월 레벨이에요. 뭐 감사하죠. 와, 이건 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구글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고 싶은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는 더럽게 좋은 회사를 사고 싶은데 폭락한 놈을 찾고 있다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그 밸류에이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보통 밸류에이션 그러면 PER을 많이 보는데 구글은 PER이 지금 20배 정도, 그리고 아마존은 50배입니다. 그런데도 아마존은 싸고 구글은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결국 역사적인 그 평균을 봤을 때 예전 주가에서 얼마나 떨어졌냐 이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PSR을 많이들 하는 거죠. PSR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회사들의 특성은 테슬라도 그렇고 아마존은 이익을 일부러 안 내요. 이 회사들은요, 이익 낼 생각이 없어요. 예. 돈만 생기면 공장을 때려짓습니다. 그리고 뭐 별의별 서비스를 또 하고 새로운 산업을 계속 런칭해요. 아마존이 그렇게 돈 많은데도 보면 아마존고 같은 거 해가지고 카드 없이 그냥 결제하는 사람 없이 무인 점포 만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저기 뭡니까 그 갑자기 까먹었네요. 아무튼 유기농 제품 파는 그 회사도 사들이고, 또 끝도 없이 그 물류 시스템에 투자하고 막 예. 끝없이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경쟁자들을 자기 판으로 끌어들이는데 너무너무 능숙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지은 베를린 공장도 그렇고, 또 이번에 텍사스에 여는 공장도 그렇고, 아니 이렇게 지금 좀 이익이 났나 싶은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버리잖아요. 예.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PER이 의미 없는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이런 회사는 뭘로 봐야 되냐면 매출로 봐야 되거든요. 일부러 이익을 안 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마켓컬리의 김 대표님이 우리 이익 낼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내는 거다라는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쪽 아마존 키즈들은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의 기업들을 PER로 본다? 위험하죠. 진짜 음. 위험해요. 그거는. 예, 성장이 멈췄는가? PSR로 봐야죠. 예, 저도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박사님 아니, 말씀에 그동안 안 샀어요. 100%. 더럽게 비싸서. 역사적인 예, PSR 대비해서 봐도 너무 비싸서 안 샀어요. 지금 PSR이 한 3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마존이. 그래서 정말로 좋은 투자의 기회가 온 것 같고요. 어, 아까 이제 리세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리세션 시기가 다가오면 뭐 신문 기사를 봐도 그렇고 각종 미디어가 이제 방어 주식으로 옮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은 사실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뭐 테슬라, 애플, 구글, 뭐 이런 테크 주식들, 성장 주식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미국의 테크주나 성장주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예. 네. 어떤 거의 이유죠? 한 절반 망하지 않겠나. 최근 사이에 상장하거나 상장 준비하던 회사들 대다수가 망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영장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누가 수영복을 벗고 수영하는지 몰라요. 근데 물이 빠지는 순간 누가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서 수영했는지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펀더멘탈, 키 경쟁력 팩터가 필요하다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6개 기업들, 워렌 버핏 그 자체가 경쟁력이고, 하워드 슐츠가 경쟁력이고, 브랜드 파워가 경쟁력이고, 특허가 경쟁력이며, 다른 어떤 기업들도 해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설비 투자와 물류 시스템을 투자한 게 경쟁력이죠. 자, 근데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해서 내가 제2의 뭐다라고 하고 뛰어들어왔던 기업들이 시장에 넘쳐 오르잖아요. 심지어 재작년에 밈 주식들까지도 난리도 아니었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들어왔던 기업들이 돈 떨어지는 순간 연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금리가 천천히 내려갈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 인플레도 천천히 내려가고. 그럼 돈 떨어지는 회사들이 속출할 텐데, 그걸 우리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항사태 이야기한 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그 주식에 6천억 물렸어요. 음. 그때 그게 180불 가고 그랬던 게 지금 예, 7불이더라고요. 예. 전 정말 중국 주식을 혐오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회사를 샀나? 간단해요. 빨리 부자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음. 우리 한국 사람만 그랬을 거냐? 아니죠. 미국 애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로빈후드 예. 주식하고. 그런 애들이 다 망해야 끝나요. 버블이라는 건. 버블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막차 탄 사람만 무너지고 있는 중인데 제대로 회사 분석하지 않고 밈 주식 샀던 사람들 다 청산당해야 끝나는 거죠. 그게 사이클이에요. 그럼 언제 2020년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와장창 한번 박살나고 정말 시장이 반토막 나고 그러면서 올라오면 차라리 좋은데 이번엔 금리가 상승해서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주가 조정인데 그게 한두 달 만에 1월에 고점 치고 지금 7월인데 6개월 만에 끝났다. 6월에 바닥이었으니까 5월에 5개월 조정으로 끝났다. 그러면 정말 좋은데 저는 그러면 정말 좋은데 그러려면 조건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 끝나고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야 되고 바이든이 헛짓 좀 그만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중국의 시진핑이 10월에 당대회 이전에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금리 인하 같은 미친 짓도 안 하고 재정정책 위주로 돈을 풀어서 중국에서 한번이 유출되는 것도 막고 등등등등 이탈리아에서는 베를루스코니 같은 인간이 낙선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중에 몇 개가 실현될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밈 주식들 그리고 뭐 팡이니 마가니 뭐 등등등등 이런 신조어가 붙었던 주식들 중에서는 아마존 하나만 애플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사주도 사주고 이 회사들은 매출 성장도 나타나니까 이런 회사들이 불황의 오히려가 디펜시브하다고 보는 거고 이걸 동일하게 테크주라는 형태로 넣는 거는 이 사람들 이 기업들한테 저는 무례한 거다. 이 기업들한테 테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무례한 분류다. 이 회사들은요 안정성장주고 미래의 배당 성장주들이지 디펜시브한 주식들이지 그렇게 테크 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죠. 이미 시장을 다 먹어버렸는데 무슨 테크 기업이에요. 독점 기업이지.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절망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저도 100% 공감하는 얘기고요. 뭐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결국 이제 투자를 할 때 이게 뭐 테크주냐 가치주냐 뭐 성장주냐 이걸 떠나서 현금 흐름은 어떻고 지금 현재 성장률은 어떻고 부채 비율은 어떻고 총수익률은 어떻고 다 체크를 해서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금융의 세계에 계셨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투자 근육을 키워 오셨는데, 박사님이 이제 가지고 계신 직접 경험, 그리고 이제 간접 경험이 있잖아요.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커다란 이유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할까요? 주식을 왜 사고 왜 팔았는지를 설명 못하죠. 이거가 답니다. 내가 오늘 이걸 왜 샀고 왜 팔았는지를 한 번이라도 블로그라든가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에 한 번만 기록하세요. 남한테 보여주라고요. 그러면 절대 그렇게 투자 안 하게 되죠. 자신에게 구속복을 입히십시오. 그게 최고죠. 저는 요새 페이스북에 계속 올렸잖아요. 이럴 때 주식 안 살 거면 주식을 뭐 하러 하냐고. 2200포인트 깨질 때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역발상 투자자들을 위한 매수 신호 세 가지 이러면서 미국의 마진콜 발생한 거. 두 번째, 단기적으로 6개월 낙폭으로 역사상 최대 수준의 낙폭을 기록했었던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또 최근에 조금 더 저희들 역발상을 꿈꾸는 투자자들한테 정말 기분 좋았던 뉴스는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이 급격히 하향 조정되는 것. 이런 게 가장 좋은 매수 신호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주가 빠지는데도 이익 전망 상향 조정하고 있으면 이건 아주 멀은 거고요. 예. 그렇게 보수적인 애널리스트마저도 자신의 낙관론을 꺾고 굴복할 때, 커피 큐레이션 할 때가 주식을 사기 정말 좋은 때거든요. 그렇게 이유를 적어줘요. 나 이번에 왜 팔았나?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회사가 정말 미래가 밝은 줄 알고 샀었는데 6개월 동안의 패닉 과정, 폭락 과정에서 이 회사의 대응이라든가 이 회사에 대한 애널리스트 보고서라든가 이 회사가 어떤 경제 환경에서 취약한지를 알게 돼서 팔았다. 이렇게 기록하라고요. 그 기록을 남기는 순간 자기에 대한 구속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평균 동학개미들이 매매 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주식 보유 기간이 3.4일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랑 정부 좋은 일만 시켰단 말이에요. 심각하네요. 네. 그럼 왜 샀는지 팔았는지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자기가. 그런데 투자해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는 안 해, 그러죠. 이렇게 좋은 때 안 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짐바닥은 아직 남았을 수도 있다. 근데 왜 저는 지금 사냐? 싸니까. 그리고 애널리스트조차 이익 전망 하향 조정하니까 아이고 신호 왔네. 이 뒤에 한 1년 정도 참을 수 있다면 지금은 좋은 기회다. 근데 그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우여곡절이 많겠죠.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재미있는 팁을 하나 안겨주셨는데 그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소셜 미디어를 이용을 하자. 그래서 공개를 하는 구속 거죠. 보게 됩니다. 자랑질하고 예, 싶잖아요. 예. 그런 데다 올리세요.
이번에 내가 보통 눈물의 예, 손절매를 했다. 이런 걸 솔직하게 쓸 수 있으면 투자에 음, 성공해요. 사는 그러다가 또 이유라도 뭐라도 한번 찾아보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수익 꾸준히 났다 또 자랑할 수 있고. 예, 투자 얘기를 결국 이제 좀 공개를 하면서 나 혼자 갖고 있지 말고 공유를 하는 것이 하나의 좀 좋은 뭐그 탄단한 투자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네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러다가 또 뭐 팔로우 많이 생겨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 마지막으로요. 그 박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미국 주식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미국 증시에 뛰어든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이제 논리가 있을 텐데 이 논리가 뭐였냐면 미국 증시는 과거 50년, 100년을 봤을 때 뭐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수익률이 이제 10%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배당까지 합쳐서. 그럼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이제 확신이 없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 이 박사님이 전망하시는 미국의 경제 그리고 미국 증시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횡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상향은 하는데 주도주는 바뀔 것 같다. 음, 예, 테크가 아니라 밸류. 그래서 저는 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존이나 애플을 밸류로 보는 거죠. 예, 밸류 스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발생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그로스 스탁들이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음, 왜? 미래에 대한 이익을 디스카운트 당하잖아요. 지금 당장 이자가 이렇게 좋은데 먼 미래 이익을 땡기는 기업들은 뭐로 투자합니까? 지금 당장 현찰이 MBB 사면 미국의 모기지 ETF 사면 금리 연 30년 동안 5%씩 주는데 그렇게 확실한 이자 수익들이 보장되는 기업들이 시장이 널렸는데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이 널렸는데 뭐하러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을 하는 그런 그로스 스탁에게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치주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주식 투자 중에서 이제 가치주가 저는 오히려 더 어렵다고도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저평가됐다는 걸 찾아야 되고 일단 그리고 저평가된 걸 찾아서 또 시기에 맞게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뭐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좋을지? 가치 투자할 주식들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좋은 회사를 사면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6개 회사에다가 제가 얼마 전에 팔았던 파이저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가치주잖아요. 존슨앤존슨 같은 예, 회사들이고 또는 예. 코카콜라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수많은 시장 전체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만 비싼 기업들이 밸류가 될 때, 밸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정말 정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쇼크로, 금융시장의 음, 패닉과 쇼크로 밸류가 될 때 사는 게 밸류 투자죠. 어렵게 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걔가 그로스 주식이 되면 헤어지는 거죠. 결국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가 참 기다리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좋은 1년 기업을 보고 찾아 투자해야 놓고 되는데 예. 3일씩 주식을 보유하면서 밸류를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 방송에 인기가 없죠. 지루하니까. 이 가지고 오래 있는 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게 참 일리가 있거든요. 좋은 기업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 기업이 최고의 기업인데 문제는 지금 사고 싶잖아요. 돈이 있어서. 이거를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못 기다리고. 아, 또 근데 그것도 지금 좋은 기업이 너무 넘쳐 오르잖아요. 예, 지금 시점은 그렇죠. 근데 1년 그렇죠. 전에도 근데 사고 오늘 싶어서 우리가 방송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방송하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은 행운아예요. 예, 미주님도 그렇고 우리 오늘 미주님 채널에 저 구독자분들도 행운하신 거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 1년 지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아, 그때 배웠습니다라는 분들이 그래도 한두 명만 나와도 우리는 인생을 구제하잖아요. 보람이 있죠. 저는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방송 보신 많은 분들께서 좀 좋은 주식을 줍줍해서 향후에 3년, 5년 후에 정말 어, 큰 웃음을 좀 지으실 수 있었으면 하고요.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뭐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뭐 흔히 얘기해서 이제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베어마켓으로 들어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선배 투자자로서 좋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회가 떠옵니다. 정말 정말입니다. 포모 신드롬 나올 때가 제일 투자에 위험할 때고요.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절대 못 살 것 같다라는 초조감이 들 때가 주식 투자하기 가장 안 좋은 때고요. 반대로 음, 내가 주식 투자 다시 하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일을 갈 때가 가장 투자하기 좋을 때다.
그리고 그때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헐값에 쓰레기처럼 거래될 때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바쁘실 텐데 지금 한국 시간은 좀 늦었거든요. 이렇게 쉬지 못하시고 저녁 시간에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건강하시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다시 초청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